더 큰 변동성은 트럼프거든요. 그렇죠. 트럼프는 어제 한 말을 정반대로 또 뒤집어 버리니까 할 수 있는 그 협박의 끝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아닙니까? 네. 중세로 만들어 놓고 떠나버릴 거야. 니네 다 그렇죠. 부시고 이런 네네네. 협박이니까. 그러니까 협상해. 나 떠나고 싶어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가 근처에서도 어저께나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공포에 관한 멘트들이 좀 나왔는데 대가들 중에서도 근데 이제 어제서부터는 이제 대가들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잖아. 만약에 평화가 온다면 지금 평화 바잉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는 거 여름까지만 가겠네요.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장세지만 밤이 굉장히 깊다. 새벽이 보인다는 멘트들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 우선 네. 트럼프가 전쟁을 돈벌이로 쓰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그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네. 그 사이에 우리 이제 증시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 증시도 그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환율도 1,520원. 근데 이제 환율이 곧바로 외환 위기로 가는 건 아닌데 외환 보유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로서. 일단 환율이나 그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 변동성의 원인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하고 유가가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변동성을 크게 만든 원인이 두 가지 원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환율하고 유가는요 전체 자산 시장 군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커요. 원래.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율도 막 이렇게 변하고 그다음에 유가도 막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연관이 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원인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거가 또 원인을 크게 더 큰 변동성은 트럼프거든요. 그렇죠. 트럼프는 어제 한 말을 정반대로 또 뒤집어 버리니까 네. 이게 이제 변동성 큰 것이 쫙 맞물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도 부동산 개발하고 돈을 벌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냐면 예를 들면 빌딩 같은 걸 삽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두 개 층을 사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임차인들이 그 안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쫓아내고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산 두 개 층에다가 난장판을 만들어 버려요. 아이고. 창문을 깨고 막 거기다가 노숙자들 들여보내서 건물 자체를 가치를. 네, 떨어뜨려요. 그럼 나머지 임차인들이 여기 못 살겠다 나가잖아요. 그럼 그걸 싸게 사요. 그러면서 다 산 다음에 그걸 없애고 트럼프가 막 건물 개발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그런 형태를 보이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질이 아주 나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생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와주고 같이 돈을 벌고 좋게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쁘게 하고 시장을 나쁘게 해서 거기서 변화라든지 변동성에 대해서 돈을 버는 그런 진짜 나쁜 사람이죠. 변동성을 키워서 돈을 버는 게 예전부터 그랬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서 저희가 그런 위험이 일단 크다라고 보고 있고 뭐 달러말 일단 환율말 말씀드리면 환율이 지금 상승한다는 건 달러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달러가 안전자산 상대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가가 원유가 대부분 달러로 거래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페트로 달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오르니까 달러의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되는 과정에 이제는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금리라는 건 결국 어떤 거냐면 달러의 가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의 원화가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올라서서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달러가 필요한 시대구나 지금.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경제가 안 좋아져서 위기가 와서 뭐 환율이 오르는 건 아니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외적인 변수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과거에 달러가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할 때는 국내에 부채가 많고 기업들이 막 부도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국내 상황이 안 좋아서 달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는 경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상황이어서 전 세계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예리하게 한번 더 들어가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로직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란 전쟁, 트럼프가 만드는 이 불확실성, 변동성, 그래 이게 유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그런 문제부터 언제 풀릴지 몰라. 그리고 달러도 강해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각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겠네. 그럼 인플레가 생기겠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올해 금리를 내려가는 것으로 경로를 잡고 2026년을 다 시작했어. 어느 나라 중앙정부나 큰 기업이나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진짜
불확실성을 맞이하는 거 아니야. 어디로 튈지 몰라. 자, 그다음에 금리가 튀면 지금 미국이 잠깐 가려져서 그렇지 이 사모대출 관련해서 신기술 하는 이 회사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 금리가 뛰면 불안해서 한두 개가 넘어지는 회사가 나올지도 몰라. 빅테크 중에서도 그렇죠. 이런 불안감이 지금 퍼져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다 이제 전쟁 초반에 예상했던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른 양상들이 그나마 조금씩 잡히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같은 것들도 어저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강연을 했는데 당장에 올릴 생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유가 같은 것들은 전쟁의 불안 때문에 즉시 반응하는데 금리 같은 것들 한번 딱 건드려 놓으면 이건 효과가 굉장히 길다. 근데 지금 유가가 불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금리를 올려버리면 잠깐 전쟁이 멈춰버리면 금방 내려올 텐데 금리 효과가 더 길 거 아니냐. 그 시간에 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릴 생각 없어라고 하는 안심하는 메시지를 또 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옛날에 야 한국 이러다가 달러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하면 외환위기 날 때처럼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돈이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외환 보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쳐다보니. 그다음에 뭐 사모대출 불안한 거 맞아. 사모대출이 뭐냐면 이 돈이 없거나 하는 그 테크 기업들이 은행 가가지고 노크를 하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미국의 이제 그 은행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거 겪고 나서 우리 이제 웬만하면 신용 떨어지는 애들한테 대출 안 해줘 이래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 애들이 사모펀드 시장으로 나간 거거든요. 야 그럼 거기가 무너지나 봐라고 했는데 사실 얘네들은 교훈이 있어요. 1년에 5% 이상은 환매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조금 심한 말로 대출이 환매가 물밀듯 쏟아져도 뱅크런이나 펀드런처럼 5% 이상은 환매를 안 해라고 딱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판들은 조금 있는 거예요. 오늘 코스피 올라가겠네. 간단한 결론이네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최소영 PD 초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주식 맞습니다.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쟁이 일으키는 이 많은 변동성과 불안성이 지금 계속 커져 왔는데 어쩌면 밤이 깊으면 새벽이 또 가깝다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말로 하는 협박 오늘도 또 협박이 나왔는데 오늘도 협박이죠. 예를 들면 뭐 이제는 담수화 시설을 내가 공격하고 재미를 확 떠나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상 현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민간이 끝까지 온 것 같아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그 협박에 끝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아닙니까? 네. 중세로 만들어 놓고 떠나버릴 거야. 니네 다 부시고 이런 네네. 협박이니까. 그러니까 협상해. 나 떠나고 싶어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가 근처에서도 어저께나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공포에 관한 멘트들이 좀 나왔는데 대가들 중에서도 근데 이제 어제서부터는 이제 대가들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잖아. 만약에 평화가 온다면 지금 평화 바잉을 할 때 이런 얘기들 슬슬 나오는 거 여름까지 만 봐서 가겠네요.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장세지만 밤이 굉장히 깊다. 새벽이 보인다는 멘트들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 근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올해 만 가는 거 확실합니다. 예, 냉정한 저희가 판단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험은 손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 시장에서는. 그건 뭐냐면 위험은 변동성입니다. 예측 불가능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가가 떨어질 걸 확실히 알아요. 네. 그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단지 그냥 내가 마이너스 나는 거지. 기분이 나쁜 거지. 그죠. 그래서 그 변동성을 측정하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 일간 변동이거든요. 이게 최소영 PD 신박 박동수하고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저 박동수대로 이제 갔을 거예요. 저 지표대로 갔는데. 근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라고 저희가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는 거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다.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 그런데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원인을 만든 건 사실은 유가였다는 거예요. 유가가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갑자기 1개월 만에 40~50%의 가격이 오른 자산은 없습니다. 거의요. 그런 막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유가를 건드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거죠.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의 변동성을 키우니까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컸다. 그래서 다음 장도 보시면 최근 30년간 변동성을 측정하는 건데 원유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일종의 연간 변동성 표준 편차인데 뭐 미국 주식 금 이래서 금을 건드리면 이렇게 시장이 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사실은 유가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소영 PD가 직접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변동성이 클 때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대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초반에는 사고 팔고 네. 막 했잖아요. 그쵸. 하루에도.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움직이지 마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움직이지 않는 게 내일도 오늘도 그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일 고민합니다. 언제까지 안 움직여야 되는가? 그리고 제가 뭐 손절매 금액에 대해서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도달을 했는데 규칙이 이럴 때는 달리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또 어. 내일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딱 이 손절매 금액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팔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매일 그건 이제 평상시의 규칙인 것 같고 지금과 같이 하루에 2번씩 정반대 메시지가 트럼프로부터 나오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사고 팔고 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의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원칙을 이제 하나 말씀드렸고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성 PD님 계좌를 한번 볼까요? 네. 잠깐 계좌? 이 시점에서 저희가 최대가 600만 원까지 이상이 올랐었는데 200만 원까지 내려왔죠. 네. 아직도 200만 원 벌었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종목을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 3개에서 5개, 한 6개 정도 저렇게 갖고 있고 지금 최정 PD는 한 6개 종목이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흐름은 일단 움직이지 않는다를 기조를 두는데 저기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종목 중에서 하나가 12% 이상이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막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와서 많이 판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점을 좀 전환시켜서 내가 주가가 더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신뢰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변동성이 막 있을 테니까. 근데 크게 한번 빠졌을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한다. 네. 그러면 저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거를 팔고 현금 확보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손실이 나서 파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하는? 내가 대비해서 그러면 내가 주식을 더 사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일단 현금이 없는 걸 전제하고 네. 그러면은 그런 대응도 전 나쁘지 않다.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런 얘기를 하면 또 팔 사람이 막 나와요. 지금인가? 이러면서 예. 저 같으면 그냥 다 기다리나요? 아니 더 살 것 같아요. 더 산다고요? 나는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진 놈들 중심으로 더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도 저는요. 네. 그 주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공장님 말씀처럼 주가가 엄청 떨어져서 사겠어가 아니라 나는 그럴 것 같아. 근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장에서 예를 들면 뭐 트럼프와라든지 좀 더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유가 분명했을 때 사야 된다. 예. 그래서 뭐랄까 충분히 기다릴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격만 보고 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근데 못 잔다고 해서 주가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잠을 자나 안 자나 상관없이 주가는 움직이고 맞죠. 주식창 아무리 들여다봐도 오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없던 시장이어서 과거에 없던. 굉장히 대응하기가 고민이 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변동성이 크니까 기다린다. 우리 오랫동안 주식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고 네. 저처럼 이제 주식장 잘 모르는 이거는 전쟁을 끝나게 돼 있어. 영원히 어떻게 해. 지가 트럼프가 전쟁을 영원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기도 없는데 끝나게 돼 있어요. 끝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미리 사둬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네. 일단 최수영 PD 거 잠깐 인서트 보시면 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 있잖아요. 오른쪽. 네. 저거는 이제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샀던 그 ETF 살 때 그때 같이 샀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초반에 ETF 그때 일찍 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오른쪽은 잘 수익이 났어요. 왼쪽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왼쪽이 개별 종목인데 네. 제일 위에 있는 거는 30% 이상 올랐어요. 지금 이 지경인데도. 이지경인데 예. 근데 저거는 조정을 좀 최근에 조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거는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겠죠. 네. 이 국면에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텐데 그 맨 밑에 있는 거 있죠. 저게 문제입니다. 저거는 지금 12%가 빠졌어요.
근데 제가 볼 이제 때마다 눈에 걸리겠네. 그렇지. 그렇죠.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제 마음의 짐이죠. 예. 마음의 짐. 근데 이제 저거는 우리가 가르쳐드린 원칙하고도 안 맞고 방금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요 최근의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당히 빠진 종목을 빼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측면에서 봐도 저거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저거는 왜 안 뺐지? 손실 구간을 넘어섰기도 하고 별다른 매력이 지금 없는 구간인데 그럼 저걸 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걸 뺐어야 돼. 그러면 이제 뭐냐? 그 다음 대응은 두 개예요. 하나는 변동성이 크니까 난 그리고 아직 주식 아가니까 조금 정중동의 자세로 현금을 갖고 기다려자. 이것도 괜찮아요. 네. 자, 두 번째, 장기 비전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비전을 믿는데 행동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정확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공장장님 말씀도 맞다는 거예요. 네. 나는 예를 들어서 현찰이 너무 없거나 좀 그렇잖아요. 개인 형편상 그 작은 정도의 충격을 버틸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깐깐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보다 여유가 있거나 나는 원래 장기 비전이 있어. 그리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일시적이야라는 개인 확신이 있으면 그럼 행동해야 돼요. 행동한다는 건 더 넣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저 3번을 놓고 이제 최성 PD께서 일주일간 고민해 보세요. 맞습니다. 내가 저걸 왜 안 뺐을까라고 하는 반성도 해보고 뺀다면 나는 무서우니까 다음 종목을 찾을 때까지 잠깐 홀딩 할지 아니면 그래 이건 일시적이야라고 생각하면 장기를 보고 더 확실한 이유가 있는 이건 네. 대표님 말씀하신 이거는 그러면 전제 끝나 바로 오를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너무 과하게 떨어져서 지금 너무 매력적이야 이런 걸 빨리 찾든지 저게 문제죠 세 번째 게.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재명 정부가 이 주식시장으로 자본시장으로 부동산에서 큰 전환을 이루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4년 동안은 주식을 해야지 최소한 그 뒤는 그 뒤에 보고.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위기가 왔잖아요. 그럼 전쟁을 4년 동안 할 수 있나? 지가? 트럼프 할아버지라도? 무기가 떨어져서 못해요. 이건 길어봐야 한두 달이다. 그러면 전쟁 끝나네. 근데 이제 제가 전쟁 끝나면 올라간다. 셀프 반성과 저의 심리를 분석을 해보자면 처음에 변동성이 확 이렇게 덮쳤을 때 있잖아요. 그때 초반에는 제가 어떻게든 이걸 빨리빨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완전 대응해, 해서 네가? 그래서 막 사고팔고를 엄청 많이 했던 그 시절 아시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거는.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이게 계속 이제 제 생각에는 몇 주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한 게 그렇게 맞지 않았던 것 같고 하니까 이제는 행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틀릴 거고 저렇게 해도 틀릴 거고. 그래서 바로 저 아까 그 마이너스 12% 그게 어제도 봤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12%를 이거 보고 팔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파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혹시 내일 마이너스 9% 정도 됐을 때 팔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행동을 하지 못한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 뭐냐면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돼요. 그렇겠지. 무서워지는 거죠. 무서워지는 무서워지고. 거지. 네.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투자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아까처럼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게 장기 비전이든 장기 목표든 흐름이든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쨌든 나만의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제가 걱정스러운 지점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없이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렇지. 네. 돈 그 자체만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것만 경험하다가 이런 변동성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없으면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뭐 100만과 상관없이 12시 해야겠다. 이거 책임을 져야겠다. 근데 정말 너무 필요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여도 여러 번 들은 이야기여도 그 두 분이 얘기를 해줘야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치 맞지라고. 왜냐면 오늘도 그럴지. 두 분과 함께 주식을 투자를 시작한 분들은 더더군다나 네, 그렇죠. 나도 헷갈려요. 나만 헷갈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위안도 되고 자 갑시다 그럼 같이 가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투자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 주식 아가만 같이 시작한 분들은 이제 뭐 그거는 저희가 뭐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게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잡았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변동성이라서 저희가 쉽게 사람하라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그렇죠. 네. 오늘 총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딱 나와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잘 안 하는 얘기인데 한 거예요. 그렇게 장기 비전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 돼요. 저는 그런 얘기도 좀 합니다. 다만 아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쉽게 말 못할 뿐이죠. 뭐, 그래서 저희 꿀팁은 뭐냐면 네. 저는 예를 들어 이제 최성 PD처럼 이거 이번 주에 실적 나올 종목인데 이거 모멘텀 좋은데 이런 계좌가 하나 있고 아까 총수님 말씀처럼 그냥 묻는 장기 계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도 저가 흔들릴까봐 저는 그 장기 계좌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제가 몰라요. 제가 와. 열어볼까봐 잊어먹었어요. 내 마음도 나는 내 마음조차 믿을 수 없어. 네. 그러니까 잊어먹었어요. 평상시 합리적 판단을 해놓고 네. 이건 묻어두는 거야. 하지만 내가 마음이 약해서 흔들릴지 모르니까 비번은 누가 알아요 그러면? 제가 나 좀 그러니까 말려줘. 매장을 가서 인증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가잖아요. 바빠서. 저도 아, 몰라요 그거를. 나 알려줘요 그럼. 장기 비전을 믿는 계좌는 그렇게 해도 아무튼 다음 주에는 최성 PD 종목 하나 바뀐 거 재미삼아 한번 많은 분들 좋습니다. 궁금해 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만간 이제 12시 방송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으로 아마 100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공포지만 함께 나누면 전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